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죠. 예. 이번 주에 제가 너무나 이렇게 막 말을 빨리 했었나봐요. 예. 이렇게 좀 막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 목 상태가 상당히 여러분들 듣기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하루 방송 쉴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 상태가 너무 나빠갖고 듣기가 괴로우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목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 방송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고민도 좀 들고 그래요. 예. 후원 감사드리고요. 에이, 쉬긴요. 벌써 쉰다니까 얘기가 막 달라지죠? 예. 보통 이제 내가 목소리가 듣기 힘들어 하셔서 내가 쉰다고 그러면 누구야 듣기 싫은 거 뭐 이렇게 나오더니 목소리가 좀 안 좋긴 안 좋아 지금. 은쟁반의 옥구슬이십니다. 그건 좀 지나쳤다 얘. 어서오세요. 제가 지금 이제 목 상태가, 그니까 이제 내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5일 내내 방송하면 안 돼. 내 목이, 옛날에, 그니까 그 뭐라 그러나, 옛날에 학원 강사할 때, 원래 이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어떤 학원에서 내가 수업이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그 60시간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방송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한 20시간 정도 되거든요. 대신 좀 잡무가 많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학원 선생들이 학원 강의를 할 때 일주일에 한 25시간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수업이 너무 많았던 거야. 돈을 버는 대신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60시간을 시험 때는 막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목이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5일 동안 12시간씩 수업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학원 강사를 그만뒀어. 그래서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꽤 이제 영업사원도 하고 뭐 정치연구소도 하고 이러면서 목을 좀 살려가지고 그래서 좀 목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다가 그 2008년에 촛불 집회 때 처음에는 또 목이 괜찮았지. 근데 이제 그 문용식 대표가 아프리카에서 잡혀갔을 때 그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12시간 연속 생방송을 막 해버린 거야. 그때 이제 목이 확 나가. 그래서 2009년 2월 달에 내가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 가갖고 목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만 이제 그 후두결절이다. 예, 후두결절 상태인데 초기라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목 관리를 잘 하면 그러면은 이제 목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2009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3월 4월 2달 동안을 방송을 안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너무 치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모든 게 다 설이다. 그러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 얘기를 내가 이제 방송으로 5월 초에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때는 늦어서 5월 말에 이제 노 대통령이 극단적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을 원래 이제 안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목을 계속 쓰게 돼요. 2009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목이 이렇게 지저분한 소리로 그러니까 그 원래 후두가 이렇게 딱 요렇게 맞아떨어져 있어. 그래서 요렇게 구멍이 나면서 한 부분으로만 소리가 나는 건데 요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나는 이게 결절이 돼갖고 양쪽으로 소리가 나는 거야. 구멍이 2개로 나니까 후 하는 허스키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허스키한 소리가 나는 게 전부 다 그 후두가 2개로 구멍이 2개로 분리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그 당시에 목을 포기했지. 목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 방송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 방송을 이제 꾸준히 해왔는데 3월 10일 그러니까 2010년에 천안함 사태가 되게 심각했어요. 2010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천안함 사건으로 막 공안몰이를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막 빨갱이 몰이 냉전 사상 사상적 공격을 막 하려고 그래서 천안함의 정부 발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계속 방송을 하느라고 그 당시에도 열 몇 시간씩 방송을 했어. 그래서 그때 3월 달에, 그리고 그때 이제 목 말고 몸 전체가 망가져. 그래서 원래 그 3월 천안함이 나오기 전에 내 몸무게가 한 54kg 정도 됐어. 근데 천안함 방송이 딱 천안함을 3개월을 하고 지방선거를 뛰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3개월 만에 5kg인가 6kg가 불어 있었어. 부피는 근데 훨씬 더 불고. 그러니까는 그 몸 상태가 그때 확 나빠진 거야. 그러면서 몸이 이제 뚱뚱 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붓기하고 몸 살찐 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부은 거는 꾹 누르면 그 살이 올라오는데 한참 걸려. 꾹 누른 부분이 푹 파였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면 그게 붓기가. 살이 찐 거는 눌렀다가 금방 올라오는 게 살찐 거고. 그래서 2010년 천안함 때 그때 내가 목을 다쳤어. 아니 몸이 망가져. 그러다가 2010년 11월 연평해전 때, 그래도 그땐 기간이 짧았지. 2주밖에 안 돼갖고 그때 또 무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2011년에 박원순 시장 선거할 때 그때 내가 진짜 무리를 한 거야. 그래서 박원순 시장 선거 딱 끝난 다음 날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보통 이제 대상포진이 이제 그 일반적인 성인들은 뭐 이렇게 요만큼 걸린대요. 요 정도 되면 대상포진이 걸린 거야. 근데 나는 어땠냐면 그때 이 앞가슴에서 뒷가슴으로 딱 띠 모양으로 7cm의 그 대상포진이 생긴 거야. 근데 그 의사가, 근데 내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봤지. 혹시 이게 대상포진균이 폐로 들어갈 수 있냐? 그랬더니만 그 의사가 그러는 거야. 원래 아파서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해서 숨을 못 쉬겠다 했더니 원래 아파서 숨을 못 쉬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렇게 젊은 사람 중에 나처럼 대상포진 걸린 거 처음 봤다는 거야, 이 의사가. 이거는 주로 노인분들이, 그 왜 노인들이 돌아가시기 직전, 모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노인 요양원에 있는 노인분들의 상태라는 거야. 죽기 직전 노인 상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그리고 보통 대상포진이 뭐 한 1, 2주일 치료받으면 낫는다는데, 나는 한 달을 꼬박 되게 마약성 진통제,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진통제를 먹었어야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2010년 11년 11월을 방송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때 도리어 내가 살아난 거야. 그때 낙곰수는 막 인기를 얻고, 그러다가 그 다음 달 12월에 정봉주가 잡혀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딱 박원순 시장 선거 끝났을 때 막 사람들이 낙곰수랑 망치부인 덕분에 박원순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대상포진 걸렸다고 확 잠수를 타버렸고, 그리고 낙곰수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리고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너무 신난 거야. 막 띄워주는 대로 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정봉주가 잡혀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돌아와서 2011년 12월에 돌아와서 2012년 11월까지 1년 동안 내리 달리다가 11월에 구속되고 2013년 2월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목을 써보니까 옛날에는요 일주일 내내 했어요. 2008년 9년 이럴 때는 뭐 주 5일이 아니었어. 일주일 내내 했어. 그러다가 그 천안함 끝나고 나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고 2010년부터 5일째로 했을 거야. 2010년에 주 5일 방송을 하다가, 그래도 2011년까지는 주말에도 많이 방송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 6일 정도? 주 5일이라고 해놓고 한 달에 두세 번은 주말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12년 되니까 주 5일 방송만 해도 목이 아픈 거야. 그래도 주 5일만 하고 이틀을 쉬면, 월요일 화요일을 쉬면 다음날 소리가 나왔어. 근데 이제 작년 정도부터 되니까 그러니까 구속됐다 돌아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목소리가 일주일에 5번 방송을 하면 마지막 날 정도 너무 아파. 목이 되게 뜨거운 거 있잖아요. 목이 막 타들어갈 듯이 아프면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고 약간 비릿한 피냄새 같은
비릿한 피냄새 같은 게 올라오는 거야. 그게 왜 뭐라 그러지? 국악 명창들이 피를 한 사발을 쏟아야 목이 트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목이 계속 되게 이 목이 섬세한 그 부분이야. 왜 이 잇몸의 안쪽 보면 되게 말랑말랑하고 촉촉하잖아요. 그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할 때 특히 이제 내가 숨을 잘 안 쉬어. 그리고 말을 되게 빨리 하고 그게 문제야.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숨을 빨리 쉬게 돼요. 그러면서 말을 할 때 뜨거운 숨이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후두 부분이 이 후두 부분이 계속 뜨겁게 말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그 연한 피부라서 원래 습기로 촉촉히 적셔져 있어야 되는데 뜨겁게 말을 계속 하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세포들이 막 부풀어 오르고 막 이렇게 피까지 나오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주 4일만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이제 이번 여름 들어서 내가 그래도 지난주에 일주일 아니야 지금 벌써 한 2주를 지난주 이번 주를 꼬박 5일 동안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일씩 방송을 2주 했더니 목이 나간 거야. 5주씩 방송을 2번 해가지고 목이 나가버려가지고 그런데다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나를 계속 그 개표부정 주장하는 미친놈들이 날 괴롭혀가지고 그 개표부정 논자들하고 이제 평상시에 쉴 때라도 내가 이렇게 방송 안 하는 시간이라도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계속 그놈들의 자료를 찾아보고 계속 화가 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방송 시작하고 진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막 다다다다다다 말을 해버리니까 목이 막 안 좋아졌어. 근데 이제 오늘 양평까지 가야 돼. 근데 양평에 가는 건 뭐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을 놓고 강연하는 게 아니라 그 양평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양평의 박꿈새라고 양평 지역의 주부들이 세월호 이후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양평 지역의 시민들이죠. 예, 시민들이 세월호 사건에 놀래갖고 모여서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촛불 집회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뭐 2, 30명 되나 봐. 이제 그분들이 나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비가 온다고 그러고 날도 안 좋아서 과연 얼마나 오실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지난번에 지난 봄에 오라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강의 가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응급실에 실려갔어. 3월이었나? 3월달인가 왜 봄에 내가 응급실 갔을 때 그래가지고 원래 3월인가에 강의를 하러 강연한다고 간다 그랬는데 그때 응급실을 가는 바람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지지난주 말인가 지지난주 말에 오늘로 잡아놓고 내가 이제 이 2주 동안에 너무 이제 목을 막 쓴 거야. 그랬더니만 지금 좀 듣기 괴로운 상태가 된 거지. 살살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오늘은 알람이 안 왔어요? 잠깐만. 오늘 알람이 잘 안 왔어요? 이게 또 자료화면 이용했다가 이게 그걸까봐 또 그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녹화 영상 틀다 재방송 돌아가고 그럴까봐.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이에요. 재방송 제대로 안 되고, 녹화가 제대로 안 됐던 거, 그거 다 일부러 누군가 장난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지금 스튜디오가 녹화 시작 종료가, 그러니까 녹화를 왜 앞부분에 한 번 하고 중간에 다시 녹화를 끊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2번째 녹화할 때, 그때 이 녹화 시간이 잘 안 나오고 막 그래. 이 스튜디오에 오류가 자꾸 생기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이게 워낙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이 국정원 해킹으로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이게 RCS가 뭐야? 리모트 컨트롤. 외부에서 원격으로 내 컴퓨터에 작동하는 거를 지네들이 감시하고 작용하고. 어제는 어떤 시청자가 이제 그 방송 시청 중에 문자 보내는, 방송 시청 중에 그 채팅창에 자기 문자 입력한
거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니까 채팅창에 그러니까 왜 모바일로 화면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 중간에 채팅창 입력 칸이 나오고 그 밑에 자판이 나와. 근데 바로 그 채팅 글을 입력하는 거기에 전혀 말도 안 되는 글이 써 있는 거야. 막 욕도 써 있고 내 방송을 시청하는 과정인데 이 시청자가 내 방송을 시청하면서 채팅창에 자기가 어떤 채팅을 하는데 그 채팅이 안 나오고 전혀 엉뚱한 채팅이 채팅창에 나오더라는 거야. 전혀 엉뚱한 채팅이 채팅창에 나오는데 그 채팅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말의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 한국말이나 막 나오는 그런 채팅인 거야. 그런 적 있으세요? 지금 한 분 또 있네. 그런 분은 또 있네. 아니 그게 저기라니까 모바일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그랬다는 거야. 경기도 양평. 예.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서 채팅창에 내가 글 쓰는 게 안 적히고 엉뚱한 얘기가 적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다 녹화를 하세요. 어떻게 녹화를 하냐.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일단 캡처로 다 남기시고, 예. 캡처로 다 남기시고, 그 다음에 집에 보통 스마트폰 요즘에 구형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 구형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녹화를 떠. 그래서 그 파일을 좀 보내주세요. 그게 내가 볼 땐 해킹 증거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요, 그 와이파이 존 있잖아요. 와이파이 존이라는 데가 가령 이제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 그 캐나다 시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공항 와이파이 존은 자기네들은 해킹된다고 생각한다. 공항 와이파이 존은 해킹되는 구역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와이파이 존에 접근하잖아요.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서 그냥 프리 와이파이 존에서 글을 쓰시잖아. 근데 그런 프리 와이파이 존은 여러분의 휴대폰을 누군가가 쉽게 해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프리 와이파이 존에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그 와이파이 존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쓰여지고 있는 내용을 해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예. 그게 상식인데 우리 많이 모르시죠? 예. 공용 와이파이 존에서는 같은 와이파이 존에 접속해가지고 여러분의 컴퓨터로 들어와서 해킹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이 그렇게 이상한 글이 써졌을 때가 언제인지 봐봐. 통신사 LTE 폰으로 볼 때였는지 아니면 와이파이 존이었는지. 예,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개인 집 와이파이 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집 와이파이 존이 뚫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와이파이가 비번을 안 쓰고 썼다든가, 비번을 안 걸고 썼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 침투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와이파이 존 자체로 뚫고 들어와서 이 와이파이 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를 해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RCS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채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채팅창에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다른 글이 써진다. 그게 RCS야. 누군가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채팅창에 글을 대신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RCS 시스템이다. 가령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내 컴퓨터 건드리지 마라. 그게 뭐냐? 나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싶은데 저쪽 칸에 자꾸 클릭이 되는 거야. 내 모니터에서 가령 내가 이쪽에 채팅창에다 글을 쓰려고 마우스를 갖다 딱 찍었어. 근데 다른 데에 가서 마우스가 찍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누가 원격으로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다른 부분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RCS 시스템으로 해킹된 상태야. 예. RCS 시스템으로 해킹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저도 그런 경우 많네요. 과부하도 심하고 그거 컴퓨터 다시 조립하셔야 돼요. 예. 컴퓨터 다시 조립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요. 일단 나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회선 있잖아. 인터넷 회선을 뽑아버려. 컴퓨터가 꺼진 상태에서 인터넷 회선을 뽑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인터넷 회선을 타고 저쪽에서 해킹에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내 컴퓨터에 들어와가지고 그 감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단순한 거는 이 인터넷 회선을 빼버리면, 그러면 이제 내 기계에 그 뭐라 그러나 IP? 그게 유동 IP이기 때문에 바뀌어요. 인터넷 회선을 뽑고 한동안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때 중요한 건 그 인터넷 회선이 다른 뭐 이 IPTV라든가 컴퓨터가 세 대의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얘만 뽑는다 그래서 IP가 바뀌진 않더라고. 얘만 뽑는다 그래서 IP가 바뀌진 않고, 그렇게 공유기로 들어와가지고 그 내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공유기 회선을 뽑아야 돼. 공유기 회선을 뽑아서 그 뭐라 그러나, 아니에요. 원래 가정집은 유동 IP예요. 원래 가정집은 유동 IP가 원칙인데 보통 공유기에 꽂아놓고 그걸 쓰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원선으로 들어오는 IP가 끊이지 않으면 그 IP가 고정되다시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이 공유기에 있는 원선을 뽑아야 돼. 예. 여러 개의 인터넷, 그러니까 보통 집안으로 기계 하나를 연결해갖고, 여기서 여러 회선을 연결해가지고 컴퓨터를 나눠 쓰잖아. 그 공유기의 회선을 뽑아야 된다고. 예. 그게 첫 번째 하는 일이야. 그럼 뽑아버리면 이 집의 IP가 바뀌어요. 우리 집의 IP가 바뀌게 되면서, 물론 뽑아놓고 좀 시간이 있어야 돼. 바로 꽂으면, 다시 접속이 되기 때문에,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기의 전원도 뽑아야 돼. 공유기 전원도 뽑고 회선도 뽑아놨다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다시 공유기의 전원을 꽂고, 그 다음에 이 IP를 인터넷 회선을 꽂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회선이 잡힐 때까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때 재설정이 돼. 인터넷 IP가 재설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단순히 인터넷으로 연결해 놓은 거는 그럴 때 일단 차단이 돼요. 가장 단순한 해킹은. 그런데 내 컴퓨터 자체에 인터넷 회선만 연결되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놨다면 그 방법도 소용이 없어요. 그 방법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가령 방송하기하고 시청하기가 그걸 타고 해킹을 해. 뭐냐면 이제 시청하기를 통해서 방송하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타고 들어와가지고 내 IP라든가 이런 거를 다 지네들이 빼간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 IP를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끊어지게끔 작동을 한다든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애들이 장난치듯이 하는 방법인데, 그게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맨 처음에 아프리카 개발될 때 그 소스가 공개된 적이 있었고, 그걸 활용한 해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안 켰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아프리카를 안 켰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기에 전원 끄고 인터넷 회선을 30분 정도 빼놨다가 다시 연결해 보는 거. 그러면 IP가 바뀐다는 거.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나, 왜 윈도우 새로 깔잖아. 윈도우를 새로 깔아서 모든 프로그램을 삭제하잖아요. 모든 프로그램 삭제하고 새로 깔잖아. 그때 그걸 같이 해야 돼. 꼭 내 컴퓨터가 버벅거려서 윈도우를 새로 깔 때 그때 공유기하고 인터넷 회선을 다 빼놓고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삭제하는 거. 인터넷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까는 거. 그래야 그 이전 프로그램에 박혀있던 프로그램이 웬만한 건 삭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컴퓨터는 해킹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해킹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컴퓨터를 쓰는 거야.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내가 실수하지 않거든. 난 안전하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아이폰도 100% 안전하다고 생각 안 해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은 훨씬 더 해킹이 쉬워. 아이폰보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은 100%라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 15%? 해킹 가능성이.
그래서 아이폰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의 카메라 같은 거, 노트북 카메라도 다 가려놓고, 그리고 그 방송용 카메라도 방송 끝나면 그 뒤집어 놓거나 엎어 놓거나 아니면 뭘 씌워놔요. 왜냐면 내가 2009년에 그런 일을 직접 겪었다 그랬잖아. 누군가 밤에 몰래 내 카메라를 켜놨더라. 내 카메라를 켜놓고 누군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미드 같은 것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장면. 노트북으로 왜 범죄자가 내 노트북을 해킹해서 노트북 카메라를 통해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 그런 게 미국에선 상식이야. 미국에선 상식이기 때문에 그 노트북 같은 거, 가령 여러분의 이제 뭐 은밀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지는 부부관계를 할 때 노트북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안 돼. 노트북 카메라가 침대를 향해 있으면 그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꼭 노트북 이렇게 덮어놓고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게 다 해킹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킹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까지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런 해킹을, 아마도 무슨 흥신소나 그런 불법적인 조직에서 그 해킹을 시키고 그 정보를 누군가 받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난 이제까지 생각해 온 거야.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해킹 사건은 해킹 사건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해킹을 국정원이 직접 했다는 거. 예. 민간인에 대한 그 해킹 사찰을 국정원이 직접 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물론 국정원이 민간인을 직접 해킹했느냐, 그 증거는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지금 계속해서 그 400기가짜리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잖아. 400기가짜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 정확히 국정원하고,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그 해킹 회사하고 해킹 프로그램 회사하고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해킹을 시도했었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신경민 의원이 밝혀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으로 해킹한 136개 IP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그 IP가 누구 거냐, 그 IP가 누구 거냐, 이걸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3개의 IP를 확인했고 그걸 확인 중이다. 신경민 의원은 136개라고 얘기했고 안철수는 3개라고 그랬어요. 좌우지간 지금 해킹한 IP를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무엇보다 그 해킹했던 기록을 국정원에서 지금 자료를 삭제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그 자료를 삭제한 게 자살한 임모 씨고, 자살한 임모 씨가 우리는 민간 사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윗선은 아무 관계 없다라는 이상한 유서를 써놓고, 민간 사찰하지 않았고 윗선에 개입도 없었다라고 얘기해놓고 자살을 했어. 자료는 삭제하고. 그렇게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 일동이란 말로 국정원 직원들도 모르게 성명서를 내가지고 야당의 그 정치 공세 때문에 죄 없는 임 씨가 죽었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죄 없는 임 씨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신경민 의원이 밝혀낸 바야. 신경민 의원실에서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알아낸 바에 의하면 사망한 임 씨는 이미 4월 달에 보직 이동이 된 거야. 한마디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인터넷 전문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겨 있었다, 부서를. 그러니까 이쪽 컴퓨터를 삭제할 수가 없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4급이었고 국정원 내규상 4급은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삭제 권한이 없다는 거야. 삭제 권한이 없는 임씨가, 그것도 4월 달에 다른 부서로 옮긴 임씨가 국정원 자료에 로그인을 해서 그거를 삭제하고 자살했다, 이런 얘기야.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유서를 써놓고. 그런데다가 지금 나는 그 마티즈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마티즈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 마티즈 논란이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 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마티즈가 있어. 깜장색 그 범퍼 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안테나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녹색 표지판에 마티즈가 있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마티즈래. 그런데 방송사에서 그 마지막 CCTV 촬영 영상이라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 아무 관계없는 CCTV 영상을 공개해. 그래놓고 그 마티즈가 이 마티즈랑 다르다란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그 CCTV에 잡힌 마티즈가 왜 중요하냐고. 6시 50분에 그 지점을 지나간 마티즈가 왜 중요하냐고. 그 지점이 그 시간대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 반드시 6시 50분에 거기를 통과해야 그게 국정원 직원 임씨가 자살한 마티즈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 마티즈가 그 통과한 그 CCTV가 왜 중요한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막연히 그 시간대에 지나간 걸로 그냥 마지막 CCTV 촬영 영상이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 마티즈가 딱 봐도 가짜야. 다른 마티즈야. CCTV 마티즈하고 사건 현장 마티즈하고 전혀 다른 차야. 근데 경찰이 이상하게 우겨. 이유가 뭐야? 아니야. 장님이 아니면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이면 딱 봐도 다른데 그걸 왜 같은 거라고 자꾸 우기냐고. 아니 정상인 시력을 가지고 보면 정상인? 눈이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장애인 눈으로 보면 딱 봐도 100% 달라. 근데 그걸 왜 같다고 우기는 거야? 왜 우기는 거냐고. CCTV의 마티즈가 왜 중요하냐고. 그 가지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그걸로 지금까지 3일 동안 지랄이야. 왜 3일 동안 그러니까 그 CCTV가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빨간 마티즈가 찍힌 그 CCTV가 중요한 이유 좀 설명해 봐봐. 국정원 임모씨가 6시 50분에 찍혔다는 그 시간에 그 빨간 마티즈 CCTV 영상이 왜 중요하냐고. 1000명한테 물어봐도 다른 차인데 그걸 왜 나는 그 영상을 왜 깠는지가 먼저 궁금해. 그 동영상을 왜 깠어? CCTV 영상을. 아무 관계없는 빨간 차를 찍어가지고 왜 그걸 공개하고 그 차가 갔냐 안 갔냐? 왜 지랄연병이야? 이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국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민간 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국정원은 우리는 민간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그런 어떤 입증도 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경찰과 국정원이 그 빨간 마티즈가 똑같은 거란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삭제 권한이 없는 국정원 직원이 그 삭제를, 그것도 4월 달에 딴 부서로 이동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 권한도 없는데 로그인해서 삭제를 하고 자살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떤 국민이 믿겠어? 돋보기 큰 노인들도 안 믿겠다. 도대체 왜 국정원은 이렇게 의혹을 키워나가죠? 아니 너무나 티나는, 누가 봐도 티나는 거짓말을 왜 하는 거지? 누가 봐도 티나는 거짓말을 왜 하는 거냐고. 목적이 뭐야?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은 소위,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지금 정부와 경찰이 얘기하는 빨간 마티즈 CCTV 영상, 난 아니라고 봐. 사실이 아닐 거다. 또 나는 그 유서도 못 믿겠어. 아니, 4월 달에 전출간 국정원 직원이, 삭제 아이디도 없는데, 삭제할 수 있는 아이디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삭제를 하고 유서를 쓰냐고.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 임씨가 삭제했다라는 거 못 믿겠다. 결국은 누군가 조직적으로 국정원에서 이거 삭제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당연히 든다고 봐요. 이건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 4월 달에 전출간, 삭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삭제했다라고 주장하는 국정원의 말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그 유서라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고. 그 임모 씨가 직접 쓰는 걸 본 적도 없고,
삭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왜 삭제했다고 자백을 하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해?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본질은 뭐냐 하면, 국정원이 뭐냐예요. 국가정보원이 뭡니까?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그러면 있으면 안 되는 조직이냐?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국가정보원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에요. 뭐 하는 조직으로 필요하냐?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휴전 상태야. 물론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휴전 상태이지만 지금 미국과 우리는 휴전 상태야. 그러면 그 휴전 상태인 적국, 그 적국의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해야 되는 본질은 뭐냐? 북한의 상황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우리와 북한은 있는 이 한반도 주변 국가, 즉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 정부의 실제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미국, 이런 6개 나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동향이나 주요 인물들의 그 한국 관련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정원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러시아의 푸틴과 그 주변 사람들의 한국관,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과 그 주변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정보, 이런 것까지 국정원 알고 있어야 돼. 무엇보다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국가 정부에게, 정부기관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서 올바른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국정원의 역할이야.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원래 노무현 때까지는 그런 일을 했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3개 정부 때는 그 일을 했다고. 그런데 이명박 때 2009년부터 일이 흐트러진 거야. 국정원이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2008년 9년에 김정일 죽었다설. 그거 기억나요? 국정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정일이 죽었다고 2008년에 난리가 났었어. 근데 그로부터 2달 뒤인가 멀쩡하게 나와갖고 손을 흔든 거야. 김정일이. 대북 상황 파악 못했단 얘기야. 더 웃긴 건 2010년인가 11년에 죽었어. 김정일이. 근데 죽은 거를 국정원이 몰랐어. 북한의 조선통신에서 조선중앙방송이가 뭔가 해서 김정일이 죽었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알았어. 전혀 북한에 대한 대북 정보활동이 빵점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지금 정치권의 흐름도 전혀 못 읽었어. 그래서 감히 중국 공안의 문서를 위조했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외교적인 마찰을 빚었어. 거기다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아베하고 주고받는 얘기 파악을 못했어.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된 거야. 또 아베하고 중국하고의 그 움직임도 전혀 파악을 못했어.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야. 모든 나라의 다 핏바람 먹히면서 외교적으로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완전히 외교적 호구가 되어 있어. 이거 누구 탓이야? 이거 국정원 탓이야. 국정원이 전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은 뭐 해야 되냐? 대북활동, 대북정보활동, 주변국 정보활동, 세계 정세 흐름 정보활동, 이걸 국정원이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전혀 그 일을 못하고 있다고. 왜? 국정원의 모든 인력이 뭐하고 앉아서 댓글 달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모든 인력이 댓글을 단 건 아니라고? 뻥까지 마, 이 개새끼들아. 여러분, 그 김하영 대선 때 목도리 들고 나와가지고 그 뭐 두렵고 어쨌어요, 그 뻥 깠던 거, 그게 국정원 댓글 팀장이야. 그런데 그 여자가 쓴 그 아이디가 좌익교수야. 그런데 그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을 그 DC인들이 전부 다 털었어. 그래갖고 좌익교수라는 이름으로 쓴 글을 다 찾아낸 거야. 3,500개를 찾아냈어.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전라디언 홍어는 다 뒤져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라는 글도 쓰고 막 그랬어. 우리 딸, 우리 가족, 오만 좌익교수가 한 짓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데 그 전라디언 홍어는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김하영이 아니야. 그거 알아요?
좌익 교수가 김하영만이 아니야. 여러분들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데 좌익 교수라는 이름으로 김하영만 글을 쓴 게 아니야. 김하영의 데스크탑에서 좌익 교수라는 이름으로 글을 썼다라는 게 발견된 게 팩트. 그거 말고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이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으로 그 전라도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고 글을 썼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심리전담반 직원이 아니란 얘기야. 심리전담반 72명이 따로 있고 얘는 심리전담반도 아닌 놈이 글을 쓴 게 걸린 거야. 그럼 뭐예요? 결국 국정원 직원은 심리전담반 72명만 댓글을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직원들도 어디까지 악플을 달았는지 우리가 좌익 교수 하나만 털었는데 국정원 직원 둘을 잡은 거야.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이에요. 국정원 직원이 좌익 교수 얽힌 게 2명이야. 좌익 교수라는 아이디 하나에 2명의 국정원 직원을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무수한 악플러에 몇 명의 국정원 직원이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대북 첩보 활동은 안 하고 국내에서 댓글 달고 앉아있다 걸린 거야. 그럼 댓글만 달았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야. 댓글만 단 게 아니라 민간 사찰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뭘 하느냐? 민간 사찰하지 않았고 그 북한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만 자기네들이 조사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 내놔라. 내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때 뭐라 그런 줄 알아? 18명 걸 갖고 왔는데 야당 의원이 달라는 얘기 안 해서 도로 가져갔다. 그게 지금 변명이야? 갖고 온 자료는 제출을 해야지. 간첩 18명의 이 내용은 제출해야 될 거 아니야. 도로 가져갔다. 그게 뉴스야. 뭐하고 자빠진 거야 지금.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야 병신아, 네가 지금 나더러 병신아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밖이라는 게 국회 정보위원들한테 공개하는 거야. 국회 정보위원들한테 공개하는 거라고. 정보위원들이 정보위에서 입수한 내용을 바깥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너만 모르는 거야. 네가 몰라서 지금 나더러 병신아 미친년아 그러고 앉아있는 거고. 자, 그래서요. 지금 국정원은 원래 대북 첩보활동, 그 다음에 해외 정보활동을 하라고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있는 건데, 지금 국정원이 하고 있는 짓이 뭐냐 하면 하다못해 심지어 다른 나라의 정보 입수 못하는 것도 기대도 안 해. 북한에 대한 정보 입수도 못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내국인들을 사찰했다는 거야. 내국인 사찰했다는 증거는 뭐냐? 나나테크 대표라는 애가 지금 캐나다로 갔어. 캐나다에서 한국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을 타겟으로 했다. 한국인이란 말이 뭐야? 내국인이야. 그러면 국정원은 내국인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왜 그런 권한이 없을까? 내국인, 즉 북한 간첩은 내국인이라고 안 해. 북한 간첩이 뭔데? 북한에서 온 게 간첩이야. 그래서 내국인이란 표현 안 해. 그럼 내국인은 뭐냐? 간첩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인 거야. 우리나라 사람을 사찰했단 얘기야. 해킹 타겟이었단 얘기야. 그게 누구냐? 이것도 중요해. 좌지간 누구냐를 떠나서 내국인을 사찰하면 안 된다는 법이 명확히 있어. 국정원 직원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국정원 법이야. 왜? 국정원 법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정보통신 관련 법안이야. 우리나라 법률로 국정원 직원이 내국인을 사찰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 민간인을. 왜 그랬냐? 옛날에 국정원의 옛날 이름이 안기부야. 국정원의 옛날 이름이 안기부이고 안기부의 옛날 이름이 보안사이고 아니야.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의 옛날 말이 보안사였어. 그래서 보안사, 중앙정보부, 안기부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면 잡아다가 고문을 했어. 잡아다가 고문을 해가지고
간첩이란 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을 한 거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눈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이 통닭구이라는 물고문, 전기고문을 너무 해가지고 장이 빠져나올 때까지. 항문으로 대장이 빠져나올 때까지 그 고문을 한 거야. 온몸에 살점이 찢어져 나갈 때까지. 그렇게 고문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고문을 해가지고 내가 간첩짓을 했다라는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한 거야. 80일씩 70일씩 여자들은 성고문하고 남자들도 성기에다 전기고문을 해가지고 성불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고문을 했어. 심지어는 산을 파서 생사람을 묻는, 흙으로 묻어버리는 그런 고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평생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 그게 정보기관이 했던 짓이야.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사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고문해서 간첩이란 자백을 받아서 죽인, 심지어 사형까지 시켰어. 그 사형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나중에 다 무죄 판결 받았어. 나중에 다 무죄 판결 받았다고. 재밌었겠다? 누가 너 잡아다가 네 후장이 튀어나올 때까지 고문하면 재밌겠다. 누군가 너를 그렇게 죽여도 우리가 재밌다고 얘기해줄게. 그게 정보기관이 민간을 사찰하고 죄 없는 민간인을 잡아다가 한 짓이야.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잡혀가서 고문당한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왜 가서 고문당한지 알아요? 고문당해서 발표됐던 시점들이 언제냐 하면 각각의 정부가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정치적인 위기에 몰려있을 때, 혹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런 대량 간첩 사건이 보통 언제 있었냐면 선거 직전이야. 선거 직전에 간첩 사건이 발표가 돼.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어머,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었어? 바짝 쫄아. 그러면서 간첩을 잡기 위해서 애국해야 된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당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서 호도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였던 거야. 그게 국정원에서 한 짓이야. 안기부에서 한 짓이고 중앙정보부에서 한 짓이야. 그런데 지금 그 국정원이 RCS라는 방법으로 이명박 박근혜 때 민간인을 해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국제사회의 증거가 나온 거야. 다른 나라는 조용하다고 뻥까지 마. 어떤 나라는 총리가 이 사건으로 그만뒀어. 온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만 반대한다는, 우리만 국정원 해킹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개소리 하면서 이 씨발놈들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빈대떡님,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국가정보원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랑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대북 첩보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국, 우리 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때 국가정보원에서 수립한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 그게 국정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2008년 이후 2009년부터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앉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 개입해서 악플을 달고 야당 후보를 공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2013년 6월에 나온 겁니다. 처벌 아무도 안 받았어요. 원세훈이 지금 재판 중일 뿐이지 악플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여전히 국정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국정원이 2014년 1월에는 뭐가 밝혀졌냐?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국의 공안 문서를 조작해서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려다가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 다음에 그 국정원이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만 나타난 범죄들이야. 그리고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돌렸다. 해킹 프로그램으로 해킹을 하면서 서로 해킹 회사하고 문의를 주고받은 메일이 지금 들통이 난 거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김영삼 시절에 국정원 민간 사찰이 들통이 났는데 노무현 정부가 하지도 않고 김영삼 정부에서 했던 민간 사찰이었어. 그걸로 노무현을 잡돌이를 하면서 국정원이 민간을 사찰하고 있지 않다고 어떻게 믿겠느냐고 개 지랄 연병을 떨더니 지금 자기 정부에서 민간 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로지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러니까 새정치가 정권을 못 잡지?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것도 무슨 개소리야. 그것도 무슨 개소리라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무슨 새정치가 정권을 못 잡지야. 자, 지금 국가정보원을요. 근데 이 논점을 이것들 또 뭐라고 이끌어가냐면 그래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자는 거냐. 여러분 국가정보원 해체하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도리어 그것들이 빌미를 잡아서 이봐라! 정권을 비판하는 것들은 국가정보원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국정원 전면 개혁하고 국내 공작팀을 없애라. 내국인에 대한 첩보 활동을 일체 중단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놈들만 감시해라. 국가정보원은.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유 국정원 해킹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놈들이 과거에 그런 식으로 민간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고 자기네들의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함 때 어땠습니까?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6월 2일이 지방선거였어요. 5월 25일인가 24일에 이명박이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은 북한 탓이다 발표를 했어요. 지방선거 일주일 전이었어.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천안함이 북한 탓이다. 북한하고의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러면서 발표를 한 거야. 뭘 노린 겁니까?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공포심으로 일본에 몰표를 주길 바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민주세력들이 전쟁을 원하면 1번, 평화를 원하면 2번 이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2번이 그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세훈 빼놓고 나머지 지역에서 대부분이 2번이 이겼던 이유가 1번 찍으면 전쟁을 원하면 1번, 평화를 원하면 2번. 그렇게 그 반공 이데올로기를 극복한 거야. 그런데 지금도 지금 이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김기춘이니 이병기니 이런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바로 그 죄 없는 민간인들을 간첩으로 만들던 그 공작에 협조했던 사람들이야.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때 죄 없는 민간인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키고 그럴 때 그 짓을 제일 앞에서 했던 인간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고 있어.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공포정치야. 또 북한에 대한 공포를 팔아서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미 옛날에 했던 짓을 또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와중에 국정원 해킹 사건이 터진 거예요.
지금 안철수가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뭐 저길 맡았어. 진상조사위원장을.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는데 뉴스가 사라지고 있어. 아니 여러분 지금 네이버라는 게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접속하는 포털이에요. 국민 3천만 명이 접속하는 포털에 국정원에 자살한 임씨가 그 국정원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뉴스가 안 떠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떠. 네이버 모바일 뉴스 제목으로 단 한마디도 그런 게 안 떠. 아니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게 야권의 정치 공세 때문이라고는 나왔었는데 국정원 자살한 임씨가 실제로 자료를 삭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얘기는 안 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안철수가 진상조사위원장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언하고 그걸 뉴스거리를 만들어야지.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3명의 IP를 확인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앉아있어. 지가 확인한 거 3명이란 얘기야?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어제 그제 연예인 스캔들을 대량 살포해 놓은 다음에 그걸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나 봐. 아주 국민을 호갱으로 하는 거야. 열흘 전에는 그 국정원 해킹 사건이 처음 터진 게 7월 10일이야. 7월 10일에 국정원 해킹 증거 떴다. 그 뉴스가 나왔어. 7월 10일, 12일에, 그러니까 10일날 저녁부터 11, 12일 텔레그램이 마비가 됐어. 주로 이 텔레그램이 야권 인사들이 사용하는 메신저인데 그게 마비가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13일부터 나한테 개표 부정론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 그러면서 이 개표 부정, 국정원 해킹하고 개표 부정하고 연결시켜서 그지? 그것도 지금 싹 사라졌잖아. 불과 월요일까지요. 국정원 해킹으로 개표 부정했다는 주장이 막 나왔었잖아. 싹 사라졌지? 어제 그제.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사라지면서 네이버 메인에서 국정원 해킹 뉴스도 사라졌어. 국정원 해킹 뉴스하고 개표 부정하고 연결해서 레노버 컴퓨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정원이 해킹을 해갖고 개표 조작을 했다는 주장을 하던 애들이 어제 싹 사라졌어. 왜?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가 사라지면서 걔네들도 싹 사라진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혹시 여러분 주변에 게시판이나 이런데 또 개표 부정 얘기가 나오면 그건 뭐다? 아, 국정원이 또 뭐 잘못할 증거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까지 국정원에서 잘못한 결정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개표 부정론자들이 설쳤어. 번번이 그럴 때 게시판을 도배하고 그런 댓글을 막 달았어.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스캔들, 이젠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연예인 스캔들이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연예인 스캔들이 정치적인 뉴스 가리는 걸 안다며. 어떤 학원 선생님이 문자를 보냈어.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연예인 스캔들이 터지면 이거 정치적으로 뭐 가리려고 그러는 거래 라고 애들이 다 알고 있대. 초중고생들이. 근데 그게 옛날에 세월호 이전에는 안 그랬어. 세월호 이전에는 대학생 정도가 그랬단 말이야. 2011년 4월에 그 서태지 이지아 이혼설 그거 뉴스 나왔을 때 그게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때 뭐 최효정, 그 다음에 JYJ, 그 다음에 서태지 스캔들이 4월에 동시에 터졌어. 그때 이 네티즌들이 이런 시벌놈들이 그래서 막 다 찾아낸 거야. 그 스캔들의 허점을. 그러면서 이게 무슨 스캔들이 터지는 건 정치적으로 가릴 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상식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2011년 4월 이후 지금까지 더 이상 연예인 스캔들이 안 먹혀. 그런데 국정원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꼭 개표 부정론으로 논점을 흐리는 거야. 개표 부정으로 논점을 흐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개표 부정론의 허구성을 밝혀준 거 아니야.